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한번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늦게나마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작의 문턱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겪게 됐어요. 오늘 저는 그 험난했던 새 출발의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던 이야기를 이제야 용기 내어 풀어놓으려고 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36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무척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와 손 쓸 새도 없이 이별을 맞게 됐죠. 그 후로 오랜 시간을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마 한번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정을 주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요. 그런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건 40이 훌쩍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그 사람과 디자인 업체에서 근무하던 저는 일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됐죠. 첫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척 말수가 적고 묵묵한 성격에 화려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랑 비슷한 그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지는 애잔한 무언가를 저는 그 남자의 눈에서 읽은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사람 역시 몇 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지내온 처지였어요. 그때부터 왠지 상대가 남 같지 않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도 저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본다는 건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가까워졌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강변을 걷거나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기도 했죠. 그래도 신기하리만치 그 고요한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오래 닫아뒀던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이런 기분이 얼마만이지? 그런데 상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도 저희는 동네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말을 건네왔죠.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떨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농담인가 싶었죠.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난 한참 생각했어. 이제 빈집에 들어가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지긋지긋해. 당신이랑 뭐든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멋쩍게 웃더군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기쁨으로 차오르는 걸 숨길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렇다 할 거창한 청혼도 없이 그냥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연이라 더 소중하고 더 조심스러워 호들갑 떨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자식이 혼자 사는 걸 안쓰러워하시던 터라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두 손 들어 반기셨죠. 저희 엄마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이제야 너도 남들처럼 살겠구나. 엄만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거 없어. 그 한마디에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아들이 늦게나마 좋은 짝을 만났다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애 잘 부탁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무 문제나 고민 없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둘 다 처음이 아니라 거창한 예식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용히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면 충분하다고 둘 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출한 예식을 준비하며 꿈결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작은 살림살이들을 하나둘 장만하고 남편과 함께 살 집을 정리하면서 자꾸만 실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제 삶의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마냥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식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하면서도 잠을 많이 자야 화장이 잘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다 문득 통화하다 빠뜨린 게 생각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부부가 될 예비 신랑에게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신호가 몇 번 가자 한결같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0분 전까지 통화하다 끊었는데 그래도 그 목소리가 반가운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우리 남편 아직 잠든 거 아니지? 저기 말이야, 내일 식장에 가기 전에. 그런데 분명 몇 분 전에 잠자리에 누웠다고 하던 사람의 뒤로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어? 자기 지금 어디야? 잔다더니 집이 아니네? 아, 나 지금 잠깐 나왔어. 별건 아니고 부모님이 갑자기 좀 보자고 하셔서. 어머,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셔? 아니, 별일 아니야. 결혼 앞두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가 봐. 이것저것 당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잠깐 다녀오려고. 내일이 식인데 괜찮겠어? 피곤하면 안 되는데. 미안. 딱 2시간 만에 돌아올게. 내일 식장에서 보면 되니까 자기는 내 연락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신부는 잠을 잘 자야 화장이 잘 받지. 그래, 알았어. 밤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부모님의 호출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하는 아들을 앞에 두고 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간 혼자 사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으면 결혼 전날까지 걱정하시는지 오히려 시부모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거듭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을 청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눈을 떴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가뿐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곱게 단장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하지만 이동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 잠시 뒤에 전화 대신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야, 못 오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정신없어. 이따 식장에서 봐. 저는 상대가 듣고 있기라도 하듯 전화기에 대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이따 만나요, 남편.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입어보는 고운 옷과 정성껏 매만진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뭉클하더군요. 다시 신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가슴이 벅차고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연신 옷매무새를 만져주시며 딸의 늦은 경사가 기쁘신지 눈가를 붉히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자 저까지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아 참느라 혼났죠. 엄마 좋은 날 왜 그래요? 엄마 울면 나도 눈물 난단 말이야. 신부랑 신부 엄마가 시커먼 눈두덩이로 들어서면 퍽이나 보기 좋겠네. 그만해요.
그런 제 말에 엄마가 서둘러 눈물을 찍어내며 억지로 웃으셨어요. 아유,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너무 좋아서 주책을 떨었네. 넌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저한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아놓고도 엄마는 돌아서서 또 눈물을 훔치셨죠. 전 그런 엄마를 보며 다짐했어요. 그동안 말은 못하셨지만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어. 이번엔 정말 잘 살면서 그동안 못한 효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식장으로 출발했어요. 서둘러서 그런지 단장을 마치고 예식장에 도착해도 두어 시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일찍 도착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사진도 찍다 보니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저를 향해 덕담을 건네고 저는 수줍게 웃으며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객들이 늘어났고 작은 식장은 반가운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로 북적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정작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손님들한테 인사하느라 바쁜가? 그래도 나한테 왔다고 말은 할 텐데.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기 20분 전까지 신부 대기실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이상했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시 후에 결혼식을 치러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휴대폰에 신호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봐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저는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멀쩡히 통화하던 사람의 전화가 어째서 꺼져 있는 걸까요? 아니, 아침만 해도 식장에서 보자고 카톡이 왔었는데 정작 예식을 코앞에 두고 연락이 안 된다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목을 빼고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 대기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을 찾아 여쭤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두 분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나 반기던 분들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식장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연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계셨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히 아들이 늦어 걱정하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두 분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요. 제 말에 두 분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다그치듯 묻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확신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만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신랑은 나타나지 않고 하객들의 술렁임은 점점 커져만 갔죠. 아니, 신랑이 안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이,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아이, 재혼이라더니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려 하마터면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도망이라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식장에서 보자고 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지만 전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절 두고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방망이질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견딜 수 없는 불안에 몸서리치며 다시 한번 시부모님께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아시는 게 있으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두 분 뭔가 알고 계시잖아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숨기다뇨? 뭘 숨기셨다는 거예요? 실은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었어. 너한텐 차마 말을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셨죠. 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입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결혼을 막아달라면서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네? 여자라뇨? 무슨 여자가... 그게 경수 전처가 우리 손주라는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전처라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한 건 이미 오래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처가 시댁에 찾아왔다니 놀랄 수밖에요. 자식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인연이라고 했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아이까지 데리고 시댁에 찾아왔다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자 이번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걔가 데려온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막아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놀라서 뭐라고 반응을 못하니까 난리를 치더라. 거의 행패에 가까웠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우두커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누가 휘저어 놓은 듯 어지럽고 복잡해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저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모님이 보자고 하셨다던 게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두 분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곧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미안하다. 우리도 고민하긴 했는데 그쪽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 경황이 없어서 일단 전화를 한 거야. 직접 와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경수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엔 어쨌어요? 그게 걔가 아무리 억지를 써도 경수가 꼼짝을 안 하니까 결국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애를 데리고 나갔다. 경수는 나중에 둘이 다시 만나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고 그 애가 나간 뒤에 한참 있다가 놀란 우리를 진정시키고 나갔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씻느라 몰랐다며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보자고 문자 연락이 왔길래 맘 놓고 있었지. 저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남편은 분명 시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실은 전처의 등장 때문에 당황한 채 달려나간 겁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야 했어요. 만약 전처 일이 잘 해결됐다면 왜 예식 당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전화는 꺼져 있고 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설마 그 여자가 자기 애를 낳은 걸 알고 마음이 변해서 도망이라도 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그 사람답지 않아.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날 찾아와서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잖아. 남들은 다 의심해도 난 그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이 들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이나 칠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에 예식을 시작할 시간이 지나고 식장의 술렁임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는 소리도 들리고 한숨을 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정성 들여 꾸민 신부 화장이 눈물로 번지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죠. 예식이 시작할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신랑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식장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다가와 시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저기 혼주님들, 다음 예약이 있어서 더는 이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경황 없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홀을 비워주셔야. 상황이 그쯤 되자 친정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시고 친지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길로 절 바라봤고 또 어떤 이는 못 볼 꼴을 본 듯 연신 한숨만 쉬었죠. 그 모든 시선이 제 살갗을 파고드는 것만 같아 고통스러웠어요. 한평생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서 졸지에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로지 남편 걱정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결혼하기 싫어서 신부를 버리고 달아난 거라고 수근거렸지만 전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예식 전날까지만 해도 다정한 목소리로 신부는 잠을 잘 자야 화장이 잘 받는다라며 웃던 사람이 저를 식장에 홀로 세워두고 도망칠 리 없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음을 정한 뒤 시부모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게 틀림없어요. 무슨 사고라도 났을지 모르잖아요. 빨리 찾아봐야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눈물만 흘리실 뿐 당장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며 몸을 돌리려는 찰나 친정엄마가 황급히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예, 너 이 와중에 어딜 가는 거야? 설마 널 이 꼴로 만든 남자를 찾으러 가겠다는 건 아니지? 아서라, 웃음거리 되는 건 이 정도로 충분해.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만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사한지 아닌지 그 사실 하나뿐이야. 그런 제 말에 엄마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집안 망신이라며 눈물바람을 하셨지만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망신도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에 대한 걱정만이 절 움직이게 했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채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손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얘야, 그게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겠니? 행여나 이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입방아이라도 오르내리면 너랑 경수 둘 다 망신이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무슨 연락이라도 오겠지. 어머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발로 식을 마다하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이러고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그때는 어떡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듯 난감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이셨습니다. 그때 곁에서 잠자코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들 눈이 대수냐. 지금은 우리 아들이 무사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지. 이러고 있어봐야 속만 다 들어갈 거다. 가자, 경찰서로 가. 그러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이를 악물고 주먹까지 쥐셨어요. 사실 두 분도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늦은 나이에 어렵게 다시 짝을 찾은 아들에게 행여 좋지 않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그 걱정에 차마 선뜻 나서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식장에 모인 친지들에게 사정을 대강 설명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신부라며 혀를 차는 소리도,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며 수군대는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를 남편을 찾아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은 내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따금 어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만 새어나올 뿐 두 분 다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지금쯤 어디 있을까? 무사하긴 한 걸까? 혹시 다치진 않았을까? 불안한 생각이 끝도 없이 밀려와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경찰에 가면 무언가 남편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담당 형사 앞에 마주 앉았어요. 신부 차림에 화장이 번진 채로 들어선 저를 사람들은 적잖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오늘이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식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히 통화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형사의 표정도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통화할 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지난 밤부터 그날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젯밤까지는 별일 없었습니다. 멀쩡히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걔 전처가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우리 손주라면서 아들의 결혼을 막아달라고 저희 부부한테 행패를 부렸습니다. 워낙 성격이 불같은 애거든요. 저희는 어떻게든 아들이랑 새 며느리 모르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한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던 아버님이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이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알았는지 새 며느리 주소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얘한테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달려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진짜 그 어린애가 저기 핏줄이면 양육비를 부담할 테니 친자 확인부터 하자고 했어요. 그 말씀을 곁에서 듣던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절 찾아오겠다고 한 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듣던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드님 본인도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벌써 헤어진 지가 몇 년이나 지났고 헤어지고 지금까지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재혼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사실을 꺼내면서 결혼을 못하게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그래서 아들이 친자를 확인하면 양육비는 되겠지만 결혼은 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형사는 묵묵히 메모하며 듣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그 여자분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찾아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가 한 서너 살쯤 된 것처럼 보였어요. 전 며느리가 한참 소란을 피우다가 우리 아들한테 한 소리 듣고는 결국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 왔다 갔다면 대체 남편은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막말로 사고라도 났다면? 오히려 진즉 연락이 왔을 텐데.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속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 저희가 경찰서에
가는 사이 남편의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집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대체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형사도 같은 의문이 들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자기 발로 나간 거라면 사실 실정으로 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연락이 끊겼다는 점, 그리고 어젯밤 타인과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걸리는군요. 일단 그 댁 주변을 탐문하고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마지막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듯 남편이 돌아오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형사는 곧장 인근 지구대와 협조해 그 일대의 CCTV 영상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시대골목은 워낙 외진 곳이라 카메라가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큰 길로 빠지는 길목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사가 그 화면을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시부모님과 나란히 앉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이따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만 그 손길마저 가늘게 떨리고 있어 불안함이 더 컸죠. 두 분도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짓눌려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형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져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희가 기다리는 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살피던 형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두 분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형사가 불러서 가보니 컴퓨터 화면에는 시댁 가까운 골목어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는 지난밤 그 골목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인상을 쓰며 유심히 그 화면을 보다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화면 안쪽 구석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무도 내리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몇 분 후 골목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자 갑자기 차 안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고 차에서 나온 사내들이 순식간에 남편에게 달려들어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영상을 돌려보는 내내 저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고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셨습니다. 화면 속 그 짧은 순간이 남편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멀쩡히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남편을 마치 짐짝 다루듯 거칠게 끌고 가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 그 남자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납치된 건가요? 결혼을 앞두고 저와 다정하게 통화하던 그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못지않게 놀란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거리며 주저앉으실 뻔했어요.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안전하게 자리에 앉혀드렸죠. 그런데 그때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시아버지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버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사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형사가 즉시 영상을 확대해 사내의 얼굴이 잠깐 비친 장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노려보시던 시아버지가 마침내 신음하듯 이런 말씀을 외치셨어요. 맞아, 저 사람 걔 오빠야. 몇 년 전에 경수 결혼식에서 인사한 적이 있어. 그때도 인상이 험악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야. 틀림없어. 경수 전처 오빠.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남편 전처의 분풀이에서 시작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화를 참기 힘들다고 사람을 납치할 생각은 하지 못할 테니까요. 화면 속 그 남자들의 거침없는 행동에는 그런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 특유의 민첩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예감은 곧 시아버지의 입을 통해 끔찍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수가 전처랑 갈라설 무렵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형님이 무슨 큰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처갓집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설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그... 시아버지는 차마 말씀을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죠. 두 분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험한 일로 옥살이까지 한 남자가 남편을 납치해 갔다니, 그 사실이 두 분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놀라서 그런 무서운 사람한테 끌려간 남편이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듯 형사에게 부탁했어요. 형사님, 그 사람 돌아올 수 있겠죠? 제발 빨리 좀 찾아주세요. 그런 제 말에 형사의 표정도 한층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진정하세요.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부모님이 알아보셨으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만약 정말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면 신원조회로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겠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승합차의 번호판을 확대해 조회하고 시아버지가 기억해낸 전처 오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전처와 통화한 기록이나 그 여자가 사는 곳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기억나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빠짐없이 형사에게 전했어요.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남편을 찾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에서였죠. 형사의 민첩한 움직임이 그나마 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남편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여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경수씨, 제발 조금만 버텨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꼭 찾아낼 테니까. 제발 무사하기만 해줘.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주먹을 쥐고 꼭 남편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저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부부가 된 사이였습니다. 부부란 좋을 때만 곁을 지키는 사이가 아니라 가장 험한 순간에 서로를 놓지 않는 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의 약속을 지키려 했듯이 이번엔 제가 그 사람을 지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악몽의 하루로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집에 돌아와 신부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는 내내 제 온 신경은 오직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날을 새웠죠.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아니면 남편한테서 무슨 소식이라도 올까 싶어 단 1초도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밤이 다 가도록 야속하게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신혼여행에서 입으려 했던 커플티를 끌어안고 밤새 남편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밤 통화할 때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라 눈물이 났죠. 그 와중에 날이 밝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 분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모양이었어요. 예, 혹시 무슨 연락이라도 왔니?
아니요, 어머님. 아직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이는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버텨줄 거예요. 전 오히려 시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제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제가 무너지면 시부모님까지 주저앉으실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경찰서 안쪽에는 밤을 새운 시부모님이 넋이나간 얼굴로 먼저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두 분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게 다 우리 탓이야. 그날 밤 우리가 경수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니 아예 부르지를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찾는 게 먼저잖아요. 자책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두 분이 지금 누구보다 힘드실 거라는 것도 알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저 역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정신을 놓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만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형사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그동안 파악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어젯밤 확보한 승합차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포차라 명의자를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다만 아버님이 알아보신 그 오빠라는 사람 신원조회를 마쳤습니다. 전과가 화려한 인물이더군요. 폭력에 감금, 공갈까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조직에까지 몸담았던 자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험악한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다니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경수 씨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건 아직이지만 지금 그 용의자의 예전 거처하고 조직이 쓰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형사의 그 말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비는 수밖에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애가 탄다는 게 뭔지 저절로 알겠더군요. 저는 밥 한 톨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형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혹여 최악의 일이 벌어진 건 아닐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10년처럼 길고도 잔인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날 무렵 마침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남편 전처의 뒤를 집요하게 캐던 중 그 여자의 최근 통화 기록에서 오빠와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가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 근처였다고 했어요. 형사는 곧바로 그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한달음에 형사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형사님, 그 폐공장이라는데 거기 그이가 있는 거 맞죠? 지금 당장 가주시는 거죠? 진정하세요. 아직 그 일당이 거기 있다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 위치인 만큼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강력계 인력을 동원해서 진입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제발 그이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저는 형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형사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반드시 남편을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도 따라가겠다는 말에는 펄쩍 뛰며 만류하는 통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며 경찰서 한 구석에서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경찰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손을 덜덜 떨며 전화기를 든 직원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때 그 직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찾았답니다. 피해자분 살아계세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 반갑고 감사했죠. 시부모님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많이 다친 게 아니기를 두 손 모아 빌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막상 무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몸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형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의 구출 과정이 참으로 아찔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폐공장에 들이닥쳤을 때 남편은 손발이 묶인 채 컴컴한 창고 안에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일당들이 남편분을 가둬놓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며칠이고 협박했던 모양이더군요. 어차피 결혼식도 물 건너갔으니 그대로 파혼하라고요. 범인은 남편분 전처의 오빠와 그 부하 조직원이었고 자기 동생이 낳은 아이가 남편분 핏줄이 분명한데 왜 모르는 척하느냐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면 결혼 상대랑 부모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분이 결혼은 엎을 수 없다고 버틴 것 같더군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 험악한 사내들이 뒤늦게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폐공장 주변을 2중 3중으로 에워쌌고 창고 안에서 인기척이 확인되자 대원들이 조심스레 접근해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자칫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인질로 잡힌 남편이 위험해질 수 있어 한 발 한 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답니다. 무사히 진입한 경찰이 포위됐음을 알리고 나서도 범인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다네요. 그래도 다행히 미리 대비하고 들이닥친 경찰의 상대는 되지 못한 것 같았죠. 남편을 끌고 갔던 전처의 오빠와 그 일당은 결국 그 자리에서 모조리 붙잡혔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남편을 향해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초췌한 몰골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시달린 탓에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였던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힘없는 목소리에 저는 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당신, 진짜 당신 맞지? 나야. 나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경수씨 다 끝났어. 남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좋은 날 당신 혼자 그 자리에 세워두고 결혼식 생각을 하면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정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야위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이 그렇게 애틋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이나 사경을 헤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살아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몸과 마음을 조금 추스른 남편이 병실에 찾아온 경찰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힘겹게 털어놨어요. 예상대로 부모님 댁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던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사내들에게 붙들려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눈을 떠보니 낯선 창고 안이었고 그 남자들이 다짜고짜 결혼을 포기하라며 윽박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빼앗아서 제가 보내는 것처럼 카톡과 문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더니 갑자기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재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전처한테 돌아가 아이 키우며 살겠다고 쓰라나요? 전 죽어도 못 쓴다고 버텼고 그랬더니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그 말을 듣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남편의 야윈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혼한 게 몇 년인데 저와의 사이에 애가 생겼다면 진즉 연락해야 했는데 갑자기 재혼 전날 찾아와 협박하다니. 사실 그 사람이랑 제가 이혼한 이유가 외도 때문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저보다 좋은 사람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해서 헤어진 건데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웠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남편 얘기를 듣던 경찰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간에도 남편은 며칠간 그 일당에게 당한 일이 생각나는지 숨을 몰아쉬곤 했어요. 굳이 보지 않아도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저와의 약속을 지키며 힘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가슴에 사무치던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잠 못 자고 힘들어하시던 시부모님께 귀가를 권한 뒤 혼자 남아 남편의 병실을 지켰어요. 그리고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대체 그 여자는 왜 이런 짓을 꾸민 거지? 헤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난 남자의 재혼을 어째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 애가 정말 남편의 핏줄이 맞긴 한 걸까?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 후 경찰 조사 결과 낱낱이 밝혀졌어요. 먼저 전처가 데려온 아이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듯이 아이는 남편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전처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어리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과 아무 상관없는 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마음속 모든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해주던 형사의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놀랐어요. 남편분의 전처를 조사해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여자가 남편분이랑 살 때 바람이 나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딴 남자랑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남자가 전 남편만 못했던 모양이에요. 매일 싸우고 뒤늦게 후회하며 돌아오고 싶어하던 차에 남편분의 재혼 소식을 들은 거죠. 어머, 그래서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짓을... 맞습니다. 어떻게든 전 남편의 재혼을 깨려고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애를 남편분 핏줄이라 속이며 억지를 쓴 겁니다. 그러고는 조직에 있는 자기 오빠까지 감쪽같이 속여서 끌어들인 거고요. 들어보니 그 오빠라는 남자는 동생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남편분이 자기 애도 모른 척하고 재혼하려고 한 걸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동거남이랑 헤어진 것도 다른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거라고 알았던 모양이더군요. 그 전처라는 여자가 자기 오빠까지 속인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욕심 하나 채우자고 애먼 아이와 오빠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여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자기가 먼저 결혼이란 약속을 깨버린 채 떠나놓고 뒤늦게 후회된다고 남의 행복까지 분탕질하려 하다니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여자의 오빠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치를 떨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거짓말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가 감옥과 폭행, 납치 교사로 실형을 살게 됐으니까요.
남편의 전처 역시 무고와 사기 그리고 오빠의 범행을 부추긴 주범으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소란 피우는 건 잊지 않았죠. 억울해. 난 정말 걔가 전 남편 애인 줄 알았다고. 착각한 것도 죄가 돼? 그리고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내 거였어. 내 거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반성이란 걸 모르는 여자의 모습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 모두 혀를 끌끌 찼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그 며칠간의 악몽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남편의 곁을 지키며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셨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몇 번이나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셨죠. 저는 그때마다 두 분을 다독였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훗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다면 난 그 협박에 밀려 다시 그 여자한테 코가 끼어서 인생 망칠 뻔했어. 당신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날 믿고 기다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끝까지 버텨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지. 그 후로 남편이 몸을 추스른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만 모신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하객 한 명 없는 가족만의 결혼식이었지만 그날의 저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다시 마주선 자리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격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던 그 며칠이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거짓과 협박 앞에서도 저를 놓지 않은 남편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소중한 사람이 함께 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